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원예 작물의 온도 한계 76페이지, 오늘 76페이지 들어갈 차례죠. 뭐 그럭저럭 지금 70몇 페이지까지 쭉 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로서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 인내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그때 이제 이 교수분하고 마주 보고 있고 또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웃음도 좀 나올 수도 있고 농담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는데 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하면은 졸음이 온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지? 그리고 며칠 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 뒤부터 그냥 흐지부지 된다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좀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럭저럭 지금 벌써 80페이지 가까이 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매일 일정한 시간 이렇게 매일 한다라는 계획을 짜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76페이지에는 원예식물의 온도 환경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원예작물과의 관계,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온도에서 유효 온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유효 온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물의 생육을 가능케 해주는 온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유효 온도는 식물의 생육을 가능케 해주는 온도의 범위가 유효 온도다. 자, 그러면 유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최저 온도, 그리고 최고 온도, 그리고 최적 온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작물이 생육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온도 이상이어야 되고 최고로 해도 요 온도보다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육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몇 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여름 작물의 경우에는 최저 온도가 보통 한 10도씨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온도가 50도씨, 최적 온도가 30 내지 한 35도. 여름 작물의 경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작물마다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름 작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생육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도 생육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만 생육이 가능하고 그래서 유효 온도는 10도에서 50도 사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육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30도에서 35도다. 이게 최적 온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 작물은 어떻느냐? 겨울 작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저 온도가 1도, 최고 온도가 40도 정도, 그리고 최적 온도가 15 내지 25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 작물의 경우는 1도씨보다 기온이 내려가면 생육이 불가능하다. 40도 이상 올라가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15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생육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효 온도는 최저 온도에서 최고 온도까지 사이의 온도를 말한다. 자, 77페이지 보니까 최저 온도,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 최고 온도,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 최적 온도, 작물의 생육이 가장 왕성한 온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 작물은 10도에서 50도, 겨울 작물은 1도에서 40도 정도다. 됐죠.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산 온도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적산 온도는 뭘 적산 온도라고 하느냐? 적산 온도의 개념. 자, 적산 온도는 전부 합쳤다. 이래 합쳤다. 뭘 합쳤냐? 작물이 발화해서 발화한다라고 하면 씨가 튼다 이 말이죠. 발화한다. 자, 작물이 발화해서 성숙이 끝날 때까지
성수기 끝날 때까지 요 기간 동안 발해에서 성수기 끝나는 요 기간 동안의 일평균 기온을 전부 합친 겁니다. 동안의 시그마 일평균 기온 일평균 기온 하루의 평균 기온을 전부 합친 거야. 시그마라는 합친 거. 합친 건데 일평균 기온이 0도씨보다 낮으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는 빼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만 합친 것이다.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합친 것, 이것을 우리는 적산 온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발화해서 성숙이 끝날 때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모두 합한 것, 이걸 적산 온도라고 그러고, 이런 적산 온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리고 재배하는 장소에 동일한 품종이다라고 하더라도 재배하는 장소에 따라서 적산 온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장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품종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 장소에 따라서 적산 온도는 다를 수가 있다. 자,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 장소에 따라 다르다.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적산 온도는 같은 품종이라면 다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재배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온도 계수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자, 온도 계수. 자, 온도 계수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 온도 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작물의 생리작용은요, 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생리작용도 촉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생리작용도 촉진이 되는데, 온도가 10도씨 상승할 때 그러한 생리작용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라는 그 증가 배수를 온도 계수라고 그래요. 온도 계수. 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생리작용도 증가된다. 그런데 생리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광합성. 광합성도 증대되고, 그 다음에 호흡도 증대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해서 온도가 오르면 광합성이나 호흡 같은 이러한 생리작용이 증대됩니다. 자, 그런데 이 증대되는 게 어디까지 증대되느냐라고 할 때 최저 온도에서 최적 온도에 이르기까지 증대돼. 자, 그러면 온도가 아까 전에 말한 최저 온도에서 최적 온도, 그 다음에 최고 온도, 요걸 유효 온도가 되겠죠. 최저 온도에서 최고 온도 사이가 유효 온도가 되겠죠. 근데 최적 온도일 때 가장 생육이 잘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최저 온도에서 최적 온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광합성 활동도 증대되고 호흡 활동도 증대됩니다. 그러나 최적 온도를 지나서 최고 온도로 요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최적 온도가 가장 생리 활동이 활발할 때인데, 이제 이거는 생리가 가장 활발한 때에서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때보다는 증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된다고 해서 강압성이 더 증대된다, 호흡이 더 증대된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저 온도에서 최적 온도에 이를 때까지, 최저 온도에서 최적 온도에 이를 때까지는, 요까지는 온도가 증가되면 광합성 활동도 증가되고 호흡도 증가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온도가 얼마 증가되냐, 10도씨 증가될 때 광합성 활동이나 호흡 같은 것이 과연 몇 배 정도 증가하느냐라는 정도를 온도 계수라고 합니다.
온도계수. 자, 그래서 우리는 온도계수를 기호로 표시할 때 Q10이라고 표시한다. 이 10이라면 10도, 10도. 그리고 온도 10도. 온도 10도가 오를 때 광합성 활동, 호흡 활동이 과연 몇 배로 증가됐느냐? 그래서 Q10, 이것을 온도계수라고 한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현재 25도씨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 여름날에 어느 작물의 광합성 작용의 Q10가, 자, 광합성 작용의 Q10이 1.5고, 예를 들어서 호흡 활동의 Q10이 2라고 하자. 호흡의 Q10이 2라고 하자. 자, 이럴 경우에 온도가 10도씩 오른다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라고 하냐면, 온도가 10도씩 오름에 따라 광합성 활동은 1.5배 증가되고, 온도가 10도씩 오름에 따라 호흡량은 2배 증가된다, 이 말이야. 호흡량은 2배 증가. 그러면 이건 온도가 오르면 광합성량의 증가보다도 호흡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 되지. 그죠? 그러면, 자, 강합성은, 이 강합성을 통해서 뭘 한다고 그랬죠? 강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이 탄수화물이 이제 식물의 영양기관에 저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호흡은 뭐예요, 호흡은? 호흡은 영양의 소모활동,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의 소모활동이다, 그지? 소모.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온도가 10도 오름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생성 속도는 1.5배인데 탄수화물의 소모 속도는 2배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소모 속도가 더 빠르다. 탄수화물 소모 속도가 더 빠르니까 생성되는 것보다 소모되는 게 더 빠르니까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의 축적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못하겠어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탄수화물은 체내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만일에 광합성의 Q10이 2.5다. 그리고 호흡량의 Q10이 2다.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온도가 10도 오름에 따라 광합성은 2.5배 증가되고 호흡량은 2배 증가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생성은 2.5배 증가되고 탄수화물 소모는 2배 증가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온도가 10도씩 올랐다라고 할 때 결국 탄수화물의 생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남아서 체내에 축적이 될 수가 있다. 탄수화물이 체내에 축적이 돼야 작물이 생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기관에 그걸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 영양기관을 우리 사람들의 식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Q10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온도 계수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이해가시죠? 이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나왔으니까 온도와 강합성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나와 있죠? 온도와 강합성과의 관계. 이걸 한번 봅시다. 온도와 호흡도 지금 본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온도가 오르면 호흡도 증가된다라는 건 알았죠? 호흡도 증가된다. 그래서 온도와 강합성, 온도와 호흡과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이쪽을 온도의 증가. 온도의 증가를 보고 이쪽은 이제 광합성량과 또 호흡량. 이걸 한번 표시해 봅시다. 광합성은 탄수화물의 생성이고 호흡은 탄수화물의 소모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호흡량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호흡량은 계속 증가되는 게 일반입니다. 이거 호흡량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량도 증가했다가 최고가 됐다가 이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이게 광합성량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포화점에 이르면 광이 더 많아진다라고 해서 광합성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이산화탄소 포화점에 이르면 더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광합성량도 증가되겠지만은 그 온도가 최적 온도를 넘어서서 더 높아지면 증가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증가 속도가 줄어지겠지. 그리고 최고 온도 이상으로 올라버리면 오히려 광합성량은 팍 떨어져 버리겠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점을 A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제대로 일어난 점이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B점, E점, 요 점을 B점, 요 점을 E점이라 보고 CD, 요 점을 C점, 요 점을 D점으로 보고 E, F. 자, 요렇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런 관계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광합성량과 호흡량과의 차이가 뭐야? 광합성량과 호흡량과의 차이가 바로 탄수화물의 축적입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 생성되고 탄수화물이 소모니까 탄수화물의 저장, 축적량은 광합성에 의한 탄수화물의 생성량에서 호흡에 의한 탄수화물의 소모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광합성량이 양과 호흡량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이 여기 차이지, 차이. 차이가 가장 크다, 이게. 큰 영역이다. 그러면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만큼 탄수화물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작물의 생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작물의 생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작물의 생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곧 뭐예요? 최적 온도다, 최적 온도. 그래서 바로 요 사이의 온도가 최적 온도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요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어떻게 돼? 요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이때는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축적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탄수화물 축적량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체내에 오히려 탄수화물이 축적되지 못하고 더 소모가 돼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 온도는 요 이상 돼줘야만이 생육이 가능하구나. 요 밑으로는 생육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A 온도 요게 최저 온도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 수준의 온도, 요 수준의 온도에 이르면 요 이상이 돼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호흡량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요 이상 더 올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최고 온도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가 유효 온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여름 작물의 경우를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여름 작물의 예를 들어 봤는데 여름 작물의 경우를 보면 최저 온도가 10도에서 15도라고 그랬죠. 요게 여름 작물이다라고 하면 여름 작물의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요게 0도씨, 요게 10도씨야, 10도씨. 요게 50도씨야. 요게 30도씨고 35도씨야.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최저 온도 10도, 최고 온도 50도, 최저 온도 30, 35도. 최저 온도 시에 가장 탄수화물의 축적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원해작물이 발육가 온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자,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싹이 튼다. 자, 씨앗이 발화할 때는, 이번에 보니까 발화할 때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논치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배논치를, 저온치를 해준다든지 고온치를 해준다든지 온도를 변화시켜 준다라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발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온도의 일교차. 일교차는 하루 중에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런 일교차와 작물의 생육과의 관계를 보면요. 작물의 생육과의 관계를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작물들은 일반적으로 낮에는 적당한 고온으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점점 기온이 떨어지죠. 점점 기온이 떨어지 일몰 전후의 서늘한 기온은 그날 잎에서 생성한 광합성 물질을 과실이나 기타 영양 저장 기관으로 이동시킨다. 야간이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지면 호흡을 제한하여 생산된 물질의 소모를 최대한 억제한다. 이와 같이 적절한 일교차가 필요하고 주야간의 배논이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물은 온도의 변화에 딱 맞추어서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오전까지 쭉 될 때 이제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증가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증가되죠. 그래서 광합성이 좀 증가돼서 그때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생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점점점 일몰에 가까워짐에 따라 온도가 점점 떨어지죠. 온도가 점점점 떨어질 때는 이제 광합성량을 줄이는 대신에 작물은 뭘 하냐면 그때까지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이제 영양기관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영양 저장기관으로 이동을 시키죠. 이제 야간이 됐어. 야간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자, 기온이 떨어지면 야간에 기온이 떨어지면 호흡량이 어떻게 됩니까? 호흡량도 줄어들죠. 그죠? 기온이 떨어지고 호흡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광합성 활동도 없으면서 호흡만 많이 하면 광합성 활동으로 낮에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다 소모해버리면 생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호흡량을 줄이는 거예요. 호흡을 줄여서 탄수화물의 소모를 최대한으로 억제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적절한 일교차가 이렇게 있어주니까 그 온도에 맞추어서 작물이 이렇게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논이 생육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 됐죠? 자, 재배적 이용으로 니은번에 시설 재배에서는 인위적으로 배논 관리를 해준다. 자, 이와 같이 배논이 작물이 생육에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온실 이런 시설 재배를 할 때는 그 시설 안에서 이와 같이 온도를 변화시켜주는 배논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배논 관리 디귿번에 배논 관리의 기본 원칙은 낮에는 높게 일몰 전후에는 야간보다는 좀 높지만은 낮보다 낮게, 야간에는 낮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랬지. 이게 바로 하루의 일교차하고 똑같이 배논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높게 해줌으로써 탄소 동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일몰 전후로 해서는 조금 온도를 낮게 해서 그 탄소 동화 작용으로서 생성된 탄수화물을 영양 저장 기관으로 전류시키고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밤에는 온도를 오히려 낮게 해가지고 호흡량을 줄임으로써 탄수화물의 소모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배논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리얼번 해보니까 하회류 재배에서는 주야간 온도 차이를 조절함으로써 개화일시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보고 그걸로부터 정서적인 만족을 느끼고 미적인 만족을 느끼고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연에 맡겨 놓으면은 추국 같은 경우에는 국화는 가을에밖에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좀 일찍이 7월, 8월에도 국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온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화 일시를 당겨서 화훼류의 재배의 경우에 개화 일시를 이렇게 당기는데도 이러한 저온 처리를 한다라든지 이와 같은 온도 조절을 통해서 가능하다. 됐죠? 자, 그다음 3번에 꽃 분화 및 개화. 꽃 분화라고 하는 것은 꽃눈 분화고 하화가 분화네 꽃눈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개화는 꽃들 피는 것.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꽃눈 분화를 위해서는
저온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온 처리가 필요한데 이런 걸 춘화 처리라고 합니다. 춘화. 춘화는 곧 저온 처리라고 그랬죠. 저온 처리를 통해서 꽃눈의 분화를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춘화를 해주는 시기가 언제가 좋으냐? 이거는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히 기억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하면 종자 춘화행 작물이 있고 녹색 식물 춘화행 작물이 있다 이랬죠. 그죠? 종자 춘화행은 종자인 상태에서 춘화를 시켜주는 게 좋다. 좋은 작물. 그 다음에 녹색 식물 춘화행은 녹채기. 녹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엽록소가 행성되는 시기. 엽록소가 행성되는 시기 하면은 보통, 잎으로 봐서는 잎 한 잎 내지 한 두 잎, 떡잎 하나 내지 두 잎 정도 나올 때, 이때 보통 엽록소가 행성되는 녹채기인데, 엽록소가 행성되는 녹채기에 춘화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작물. 이게 녹색 식물 춘화행 작물입니다. 그래서 종자 춘화행 작물에는 무, 시금치, 배추, 명류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또 앞 시간에 지난번에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부분을 참조하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은 종자 춘화행 작물의 대표적인 것은 무, 시금치, 배추, 맹류. 자, 그 다음에 녹색 식물 춘화행. 녹색 식물 춘화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녹채기에 춘화해 주는 게 좋은 작물. 여기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양배추, 당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자 춘화행에는 무, 시금치, 배추, 맹류 이런 게 있고 녹색 식물 춘화행 작물로는 양배추, 당근 같은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휴멘 한번 봅시다. 휴멘이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다 봤죠. 휴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생장활동을 멈추는 생장활동, 이걸 휴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가 휴멘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생장활동을 멈추니까 호흡도 아주, 호흡을 전혀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고, 호흡량이 아주 줄어든다. 아주 줄어들어서 영양분의 소모를 줄이고 있다가, 자, 이것이 이제, 싹이 트겠다. 발화가 되겠다. 종자가 발화되겠다. 종자가 발화되기 위해서는 휴멘이 타파돼야 됩니다. 그래서 휴멘을 타파하고 종자가 발화하게 되고 종자 발화 시에는 호흡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런 건 지난번 시간에 우리 쭉쭉 했죠. 자, 이게 이제 휴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휴멘에 관여되는 환경 요인으로는 온도, 일장, 수분이 있다. 79페이지 밑줄 꺼놓으시고. 휴멘에 관여하는 환경 요인으로 온도, 일장, 수분이 휴멘에 관여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4번에 나와 있는데 식물에 따라서 춥거나 덥거나 하면 휴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일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할 때 또 휴멘에 들어가기도 하고 건기가 오거나 우기가 오거나 할 때 휴멘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휴멘에 들어가는 경우는 온도와 일장, 수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온도가 변하게 될 때 휴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지? 일장이 변하게 될 때 휴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분이 변화될 때 휴멘에 들어가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휴멘의 내적 요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생장 호르몬, 이것도 나중에 쭉 정리가 뒤에 가서 할 건데요. 생장 호르몬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식물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런 생장 호르몬 중에서 휴멘을
촉진시키는 호르몬도 있고 휴멘을 타파시키는 호르몬도 있어. 그래서 휴멘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은 아브시진산, 그 다음에 휴멘을 타파하는 호르몬으로는 지베렐린, 이거는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장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호르몬인데 그 식물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에도 이와 같이 휴멘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단 말이죠. 아브시진산은 오히려 휴멘을 촉진시킵니다. 아브시진산은 오히려 휴멘을 촉진시키고요. 지베렐린은 휴멘을 타파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타파한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관련해 가지고 작물들의 그 암술 수술이 암꽃, 수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이와 호박인데, 오이나 호박은 저온에서는 암꽃이 많이 피고요, 고온에서는 수꽃이 많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나 호박은 저온에서는 암꽃이 많이 피고 고온에서는 수꽃이 많이 핀다. 그게 이제 5번에 나와 있죠. 그것도 밑줄 착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9배 저온에 대한 대책 한번 봅시다. 냉해와 동해에 있는데 이 두 가지 또 구분해야 돼. 냉해와 동해. 동해는 요거는 얼어서 입는 피해입니다. 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0도씨 이하에서 얼어서 있는 거고, 냉해는 0도씨 이상이야. 0도씨 이상이니까 0도씨 이상은 이상인데 고온 작물의 경우에 저온에 노출된다는 지. 0도씨 이상은 되지만 저온인 예를 들어서 뭐 3도, 5도 뭐 이런 데 노출됨으로 인해서 있게 된 피해. 여기 냉해입니다. 자, 그래서 냉해는 0도씨 이상의 저온에서 얼지 않은 상태에서 입는 피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1번에 냉해는 0도씨 이상의 저온에서 얼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피해.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생육에 필요한 최저 온도 2호로 낮아지면, 아까 전에 자, 생육에서 최저 온도가 있죠? 최적 온도가 있죠? 최고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작물의 경우는 아까 전에 최저 온도가 어느 정도 나왔죠? 여름 작물의 경우에는 10도씨 이상이 되죠? 여름 작물은 10도씨 이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여름 작물의 경우에 온도가, 기온이 한 12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12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유효온도 내기 때문에 생육은 되긴 되겠지. 그리고 0도씨 이상이지. 근데 최적 온도가 30도 정도인데, 30도에서 35도인데, 최적 온도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그만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건 냉해예요. 근데 최적 온도가 또 10도씩인데, 최저 온도 밑으로 가 떨어져버렸다. 한 5도가 됐다. 이렇게 돼서 있게 되는 피해도 냉해야. 그럼 왜냐면 0도씨 이상이니까. 됐죠? 0도씨 이상이다. 자, 그런데 이제 동해는 뭐냐면 0도씨 이하로 떨어져서 겔빙됨으로 인해서 얼어서 있게 되는 게 동해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는 겔빙이 생겨 0도씨 이하가 돼 겔빙이 생겨서 식물체의 조직이 얼어서 세포가 파괴되거나 조직이 분리되는 현상을 동해라고 한다 이랬죠. 내냉성 작물, 내한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냉성 작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얼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큰 작물 이 말이죠. 그래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조직이 동결되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이런 작물을 내냉성이라고 해요. 내냉성. 잘 견디는다, 내냉성.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는 얼었다가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회복되는 게 이 내냉성 작물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내한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견뎌내는 성질.
그래서 작물을 서서히 저온에 노출시키면 내한성이 증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작물에 대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 간단히 따지면. 그래서 작물을 서서히 저온에다가 노출을 서서히 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10도씨에 노출했다가 또 며칠 뒤에 7도씨에 노출했다가 5도씨에 노출했다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저온에 노출시켜 나가면은 내한성이 증대된다. 추위에 이겨내는 힘이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내한성이 증대된다. 이를 뭐라고 그러면 갱화 처리를 한다. 갱화라고 그래요. 갱화 처리. 자, 그래서 70페이지 이번에 내한성 기억. 작물을 서서히 저온에 노출시키면 내한성이 증대되는데 이를 갱화라고 한다. 밑줄 딱 꺼놓으시고요. 갱화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갱화의 예를 들어서 양배추의 경우 5 내지 8도씨에서 마이너스 1도 내지 마이너스 2도까지 점차 내리면 그것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도가 돼도 동해를 입지 않더라. 이게 갱하의 구체적인 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갱하치를 하면 이와 같이 동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온의 해로부터 저온의 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뭐냐면 여러 가지입니다. 불 피우기, 저온이니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준다. 꽃갈 씌우기, 노지, 야생에 노지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 모종에게 꽃갈을 씌워서 그만큼 서리의 피해를 막아준다든지 추위의 피해를 막아준다라든지. 멀칭을 내둔다. 멀칭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덮어두는 거. 그래서 비닐 같은 것을 덮음으로써 그만큼 저온에 대한 피해를 막아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강제 대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장이라 하면 이제 이 작물을 심어놓은 그 장소입니다. 장소 군데군데에 장대를 받고 선풍기를 달아서 돌리면 대기가 이동되기 때문에 냉기가 낮은 곳에 머물지 않아 동해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작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겠죠. 막대기를 중간에 열어 세우고 여기다가 선풍기를 담아. 선풍기를 하고 확 돌리면 대기가 움직이겠죠. 공기가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여기 일반적으로 냉기는 아래쪽에 있죠. 무거우니까. 그러면 움직이면서 냉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럼 아래쪽에 작물에 있는 쪽에 냉기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강제대류. 그죠? 그 다음에 고온의 해와 증상. 자, 고온. 지나치게 온도가 높으면 발화가 불량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놨는데 상추, 시금치 이런 것들은 저온 발화성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추나 시금치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높아져 버리면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이건 저온 상태에서 발화되는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추나 시금치 같은 저온 발화성 종자는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발화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추 종자는 30도에서 휴면에 들어가 거의 발화하지 않는다. 휴면에 들어가면 발화가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발화하기 위해서는 휴면 타파를 해야 되지, 그지? 그런데 상추 같은 경우에는 저온 발화성 종자이기 때문에 25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발화가 많이 위축이 되고 30도 이상이 되면 아예 휴면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그 다음에 결구불량. 새로 나오는 잎이 겹치는 현상, 이걸 결국 우리 배추 같은 경우에 배추가 이렇게 겹치는 걸 결구라고 그러는데 너무 고온에 노출되다 보면 결구가 불량해진다. 그리고 꽃이 피는 거나 또 열매가 맺는 게 불량해진다. 그 다음에 조기 추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추는 고온이 되면은 조기 추대가 나타날 수 있다. 추대라고 하는 것은 꽃대가 올라가는 거. 상추가 있는데 상추 꽃대가 싹 올라가는 게 있죠, 그죠? 조기 추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고온으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선 환경을 한번 봅시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쭉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면 간단히 리뷰해보면 적외선, 가시광선,
우리 햇빛의 경우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은 열을 발생시킨다 이랬죠. 그죠? 발생시킨다. 가시광선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자외선은 화학작용을 하는데 자외선은 오히려 광합성을 억제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앞에서 했으니까 앞에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광합성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 가시광선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것이 이제 광합성에 관여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색상이 가장 광합성에 유효한가? 적색과 청색이다. 적색과 청색이다. 자, 그게 80페이지 1번 5 밑에 네잎 클로버 딱 해놓은 데가 있죠? 광합성에 가장 유효한 광선은 적색광과 청색광이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적색광과 청색광이다. 됐죠?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명반응, 암반응. 그건 지난번에 했고요. 자, 지난번에 하면서 좀 다루지 않았던 게 이제 광보상점, 광포화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일반적으로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다시 말하면 센 빛을 쬐으면 쬐을수록,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도 증가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자, 이따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계속 증가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가 되면은 이제 강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광합성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걸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보면 요건 이제 강도라고 봅시다. 이제 광합성량이라고 봅시다. 강도가 점점 세짐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광합성량도 증가되지만 어느 정도 강도 이상이 되면은 강도가 높아져도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요때의 강도를 광포화점이라고. 광포화점. 자, 그 다음에 광포화점은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광포화점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높을수록 광포화점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광포화점이 낮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광포화점은 낮아진다. 자, 정리를 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광포화점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광포화점은 높아진다. CO2 농도는 높을수록 광포화점은 높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포화점이 동일한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광포화점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45도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어떤 작물의 경우에 광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45도 이상 45온도가 아니고 광도죠, 강도. 45룩스라고 합시다. 이 강도, 이 정도. 자, 45룩스 이상이 되면, 이때까지는 점점 증가하다가, 이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강도가 증가돼도, 광합성량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게 광포화점이죠. 광포화점.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씨일 경우에 그렇다.
근데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온도가 한 2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도씨가 되면 광포화점은 그것보다 더 높다. 이보다 더 높다. 이렇게 돼서 요때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광포화점이 높아지고 CO2 농도도 같은 방법으로 CO2 농도가 높을수록 광포화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광포화점 높아지고 CO2 농도가 높을수록 광포화점 높아진다. 자, 그러면 광보상점은 뭐냐? 광보상점은 강도가 이제 약해지면은 강압성을 위한 CO2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CO2 방출량이 동일하게 될 때 이때의 강도를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광보상점은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이꼬르 되나? 이꼬르 되나? 이런 상태의 광도가 나타나는데 광도를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도가 점점 낮아지죠. 낮아지면 강압성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CO2 흡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CO2를 흡수해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강압성을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강압성을 위한 CO2의 흡수와 그 다음에 호흡이 이루어질 거 말이죠. 그럼 호흡이 이루어지면 CO2가 방출이 될 겁니다. 호흡으로 인한 CO2의 방출량. 자, 이 중에서 강압성에 들어오는 CO2의 흡수량이 호흡으로 나오는 CO2의 방출량보다 많을 때는 강압성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 요게 이꼬르가 되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꼬르가 되는 상태가 되면 흡수한 거 그대로 방출해야 돼. 흡수한 거 그대로 방출하니까 CO2의 흡입이 안 돼서 강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때의 광도를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탄소 동화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보상점 이상의 광을 받아야만이 탄소 동화작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광보상점 이상의 광을 받아야만이 생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C4 식물의 경우가 C3 식물보다도 광합성의 효율성이 높다. 그랬죠? 자, 그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소의 강합성의 변화. 강합성은 일출 후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11시경에 최고도가 되고 오후가 되면은 강합성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줄어들고 거기서 강합성 한 물질을 이제 저장기관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경우에 오후에는 낮잠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낮잠 현상이란 뭐냐? 정오를 전후로 오후 2시까지 강합성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낮잠 현상이라고 한다. 자, 낮잠 현상 밑줄 것이고 정오를 지나면서 오후에 한 2시, 3시까지 이제 강합성 활동이 확 줄어들고 그 전에 광합성을 이루어 놓은 탄수화물을 영양기관으로 전류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죠. 그죠? 자, 이 상태를 낮잠 현상이라고 그런다. 자, 낮잠 현상의 원인은 계속 광합성함에 따라서 탄산가스 농도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전분이 계속 축적됨에 따라서 광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전분 알갱이가 햇빛을 받으면 산란을 시켜가지고 그 전달을 좀 제시킵니다. 그러면 광합성이 되려면 광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전분이 계속 증가되면 오히려 광에너지의 전달이 차단될 수가 있고 탄산가스의 농도도 줄어들 수가 있고 이래서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고 광에너지의 전달이 부족하고 하면
광합성 활동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낮잠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행성된 탄소 동화 작용으로 행성된 동화 산물이 말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주로 이제 잎에서 동화 물질을 생산을 하고요. 저장기관으로 전류해서 이동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1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특히 온도 한계과의 관계에서 쭉 볼 때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최적 온도의 관계, 그죠? 그리고 온도 계수염이, 그 다음에 광합성의 경우에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CO2 보상점, CO2 포화점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